그 다음에 행정상 법률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상이죠. 법률 관계는 법률상 권리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응?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공법관계, 사법관계인데, 물론 이제 넓게 보면 이것도 뭐 행정상이라 써도 상관없겠지만, 원래 행정법이 공법이니까 공법관계를 의미하죠, 사실은. 근데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국고관계 같은 경우라든지 행정사법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라는 거죠. 근데 공법관계는 권력관계, 약간 의문스럽지만 관리관계가 있죠, 그렇죠? 근데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당사자가 이게 권리무니까 권리무, 법률상 권리무 관계니까 이쪽에 권리 주체해야 돼요. 국가, 뭐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 그 다음에 국민, 뭐 법인도 될 수 있죠. 법인, 법인이나 사단자도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권리 의무 관계 형성이 되겠죠. 이쪽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 행정 주체. 행정 주체. 여기는 행정 객체. 행정 객체라고 하겠죠. 행정적인 측면은 객체죠. 하긴 행정 주체라고 하는데 권리 의무가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를 가리켜 국가, 공단체, 공사 사인을 가리켜 행정 주체라고 하죠, 그렇죠? 다만 여기서 이제 중간 역할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 역할을 하는 게 행정기관들이죠. 특히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청, 행정청이 그 핵심인데, 국가는 신체 기관이 없죠. 즉 입이 없단 말이죠. 뇌도 없고. 대한민국이 뇌가 어디 있어, 그렇지? 대한민국이 말을 못하죠. 대한민국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없지. 그러니까 누군가 팔다리가 있어야 돼. 이걸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팔다리, 입, 이게 있어야 돼. 황랑이스 세금 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는 입이 없으니까 황랑이스 세금 내세요. 이런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해주는 기관을 만들어요. 기관을 만드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입법기관, 익숙하게 들었던 행정기관, 사법기관 이런 거 있잖아요. 헌법에서도 나오는데요. 국회, 뭐 그래서 정부, 뭐죠? 법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다 이제 국가의 기관이죠. 국가의 기관, 팔다리란 말이죠. 입법은 어떤 뇌에 해당하는 자에, 여기는 이제 몸에 해당하는 순서, 손발에 해당하는 통제하는 기관, 이런 역할을 서로 이제 맡겨놨는데, 행정법에서는 이제 입법, 행정, 사법기관 중에 행정기관으로 주로 배우죠. 헌법은 입법기관 주로 배우지만, 근데 행정법에서는 행정기관을 배우는데, 행정기관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행정청도 있고,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단 행정청이죠. 행정청은 애를 대신해서, 애는 입이 없으니까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 의사를 표시한단 말이죠. 대외적으로 국민한테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행정청이라고 하죠. 행정청. 행정기관 중에 의사를 결정해.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해. 즉, 자, 황남기한테 3천만 원 세금을 부과하겠구나라고 의사를 결정해요. 결제. 동작 세무상에 결제했죠? 3천만 원 과세처분. 결제했죠? 그럼 의사를 결정한 거지. 그래서 황남기한테 대외적으로, 황남기는 밖에 있는 거죠. 행정부 밖에 있죠. 대외적 의사를 표시해서 황남기 씨 3천만 원 세금을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이런단 말이죠. 이걸 할 수 있는 기관이 행정청이야. 행정청. 그러면 이제 황남기는 여기에 따라서 의무를 지는 거죠. 납세 의무, 세금을 낼 의무를 지고, 근데 내가 세금을 납부하면 그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국가로 들어간다면, 국세면. 물론 이제 지방세면 지자체로 가겠죠. 그때는 이제 행정청이 지자체장이죠. 지방세는 지방세. 서울시 세금이라면 서울시장이 과세하는 거고, 관악구 세금이면 관악구에 귀속된다라면 관악구청장의 행정청이겠죠. 근데 세무서장들은 다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으로서 과세처분하는 거죠. 하여간 뭐 그래서 3천만 원 과세처분해서 내가 세금을 납부하면 국가 계좌, 은행 계좌 국으로 들어간다. 국가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지 행정청, 동작 세무서장 그 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동작 세무서장 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 계좌로 들어가겠죠, 돈이? 그러면 이게 권리무 주체죠. 권리무 주체. 여기는 행동파죠. 행동파. 행동하는 놈이죠. 의사를 결정해 대지 의사를 표시해서. 조폭도 그러잖아. 행동대장. 행동대장 같은 거죠. 여기 조폭대장 비슷하게. 돈 다 얘한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 얘지. 그럼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떻게 형성돼요? 국가랑 나랑 형성이 되죠. 국가랑 나랑, 황랑기랑 형성이 되죠. 법률 관계. 근데 이게 권력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권력제로 이루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지 않죠. 명령 강제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수험생이랑 황랑기랑 강제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듣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명령해서 너는 황랑기 강의를 들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의 합의에서 이루어지죠. 이러면 이게 사법관계란 말이죠. 사법관계. 비권력적이죠. 근데 권력관계는 명령 강제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죠. 세금을 부과했죠. 과세처분. 과세처분은 하명이죠. 명령이죠. 명령에 따라 나는 의무를 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되죠. 안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 강의 안 된다고 해서 무슨 법적인 제재를 받느냐? 그건 없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이게 권력관계가 아니지. 그죠? 근데 이건 권력관계야. 명령 강제하고 만약에 불이행했을 때 불이행했을 때 무슨 제재를 받죠. 우리 집 압류당한다든지 공매로 넘어간다든지 또는 뭐 간혹가는 탈세자로서 또는 세금 미납자로서 형사처벌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권력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한 당사자의 일방 의사가 주가 돼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권력관계죠. 물론 이것도 나중에 보면 복잡하죠. 이거 뭐 쉽지는 않죠. 공법관계, 사법관계로 구분하는 때 뭐 권력설도 있지만 뭐 주체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그렇죠. 있긴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다겠죠.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사법관계는 국고관계는 물건을 사고 팔고 건물을 짓고 하는 관계란 말이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명령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국가가 만약에 현대건설한테 야, 이 고속도로 절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단 말이죠. 당사자의 합의에서 사법상 계약을 통해서 도로를 건설한단 말이죠. 국도를. 그랬을 때 이게 국고관계죠. 국고관계. 당사자가 대등하고 당사자의 합의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죠. 이거는 우리들도 하는 거야. 개인 간에도. 뭐 이제 대신 국고가 사고겠지만 사고란 말 안 쓰죠. 국가의 창고란 얘기예요. 원래 개념상은. 그래서 국고관계죠.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도 한단 말이에요. 개인들도 국가처럼 하죠. 현대건설이랑 나랑 계약 맺어가지고 뭐 아파트 건축을 한다든지 건물 건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법상 법률관계랍니다. 이것도 그러면 종류는 사법상 법률관계예요. 사법상 법률관계. 그렇죠? 똑같아. 당사자 합의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대등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국고관계. 순수한 사법관계죠. 물론 행정사법관계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죠. 근데 이 단어가 지금 두 개가 붙었죠. 행정이 붙었고 사법이 붙었죠. 그래서 목적은 행정적이야. 목적은 공법적인 거지. 공법적인 거라. 공행적 목적이라고 하죠. 공행적 목적. 예를 들면 국민한테 주택을 제공하겠다. 무주택자한테 주택을 제공하겠다. 이거는 공법적인 목적인 거예요. 에? 개인 회사들이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죠. 뭐 태영이 부도났다고 태영이 그러면 아파트 건축한 게 무주택자가 불쌍해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태영이 건축을 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무주택자한테 주택을 공부하다 청년주택을 만들어주겠다. 그 청년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확보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매우 공법적이죠. 공법적이란 말이죠. 그 목적은 공법적인데 형식을 공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사법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선택이죠. 선택. 공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다 줘버리는 거지 무엇이. 전 국민한테 아파트 한 채씩 주는 거야. 집 없는 무주택자한테 그냥 주택을 그냥 한 채씩 다 줘버리면 매우 공법적이란 말이죠.
뭐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어 그냥. 어? 우리 저번에 뭐 코로나 시대 때 뭐 지원금 이런 거 있잖아요. 지원금 뭐 20만 원씩 그냥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거 뭐 그런 거 있죠. 그건 매우 공법적인 거야. 사법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사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만나서 당사자 합의해서 조건 맞춰서 뭐 계약을 체결하든지 이래서 법률 관계가 구성이 되는 거지. 뭐죠? 내가 뭐 전 커피숍을 상대로 1,000원씩 커피를 살 수는 없잖아. 우리나라에 있는 저 커피숍을 상대로 내가 1,000원씩 줄 테니까 한 장씩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사법 쪽에서는. 근데 코로나 지원금 보면 그냥 전 국민을 상대로 줬단 말이에요. 매우 공법적이죠. 이런 방법도 있고 사법적 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지. 그때 행정사법관계는 뭐로 했겠어요? 목적은 공법적이지만 형식을 이 둘 중에 뭘 선택한 거예요? 사법으로. 만약 공법적으로 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 공법적으로 이런 급부관계 이루어졌다라면 이런 건 공법관계인 거고 공법관계지. 근데 사법 형식을 취했다라면 이게 행정사법작용 행위는 그다음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법률관계는 행정사법관계 다 똑같아요. 권력작용 그것의 결과로서 이 법률관계는 권력관계. 과세처분 공법작용이란 말이죠. 권력작용이죠. 권력적으로 하는 작용 아니에요? 과세처분은. 그런데 그거로 인한 법률관계가 권력관계고. 근데 이것을 행정사법작용. 예를 들면 청년주택 우리 분양하니까 주택 분양이라든 임대해 줄 테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 하에서 오세요. 찾아오시면 계약서 써가지고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또는 뭐 임대해 줄 수 있습니다. 싸게. 이렇게 조건을 내세워서 당사자들이 와야 돼. 청년들이. 일방적으로 청년들한테 뭐 강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건 사러 이게 오세요 이런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현대백화점을 오시면 이번에 세일을 30% 해드리니까 와서 물건 사세요. 이것처럼 국가도 이번 청년들에게 뭐 일반 분양가의 30% 정도 할인해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고 뭐 대출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어떻게 해줄 테니까 오실 분들은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법 형식이란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뭐 강제로 명령 강제해서 주택을 매매시키거나 사게 만들거나 또는 이제 임차하게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 행정 사법 작용. 이로 인한 법률 관계가 행정 사법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권리 의무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 주체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얘기죠. 이 국가적 공권이란 말이죠. 국가적 공권, 뭐 과세권이라든지 과세징수권 이런 것들은 국가적 공권이란 말이죠. 국가가 갖는 거지 개인이 가질 수는 없는 공권이란 말이죠. 여기엔 상대방으로서의 황당기는 의무를 지는 거였죠. 의무를 지는 거였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매개는 과세처분이죠. 보통. 과세처분 같은. 물론 이제 공법상 계약도 있을 수 있어요. 공법상 계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직접 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테고. 근데 과연 과세처분을 통해서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고 구체적인 권리가 결정되겠죠. 그럼 법률관계 형성이 되지. 이걸 통해서 과세처분을 통해서 국가는 구체적인 권리 3천만을 징수할 권리, 그 다음 3천만 납부할 의무가 법률관계, 공법관계, 권력관계가 형성이 되죠.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행을 안 하면 이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가는 거야.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가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개인적 공권이라고 하죠. 개인적 공권이란 말이죠. 그럼 이쪽은 의무란 말이죠. 상대방 의무죠. 나는 이제 개인적 공권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든지 이러면 내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 문제가 돼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해요? 그래야지 주관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야. 주관적 소송, 항고소송, 당사소송, 당사자 소송. 사실은 뭐 국가배상 청구 소송,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민사소송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개인적 공권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관적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대표가 12조죠. 뭐가?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12조에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지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법률상 이익이 결국은 주관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권리가 성립이 돼야 돼요. 이 권리가 성립돼야죠. 그럼 권리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도대체 뭐냐? 그걸 왜 다룬다고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야.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옹고적격에서 배운다. 옹고적격, 소의 이익 뭐 쪽에서 항고소송에서는 이걸 다루게 되죠. 근데 이게 성립을 안 하면 옹고적격이 없는 거예요. 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옹고적격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소 제기가 각하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면 이 공권이 성립되는 요건이 있겠죠. 공권 말고는 뭐가 있겠죠? 사건도 있겠죠. 사건의 대표가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 채무. 내가 한테 돈을 100원 빌려줬죠? 그럼 내가 채권을 갖고 얘는 채무를 진단 말이죠. 그럼 이건 개인 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근데 이번엔 사건이 아니라 공권이죠. 행정법이니까. 민법에서는 사건을 배우는 다라면 행정법에서는 공권을 배우는 거죠. 헌법이나 행정법에서는 공권을 배우는 거야. 공권. 헌법상의 여러 가지 권리들이 공권인 거야. 헌법상 기본권이죠. 헌법소원 제기할 때 공권의 행사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우리 소를 제기할 수 있죠. 그 기본권이 공권이란 말이죠. 그 기본권도 공권이란 말이죠. 근데 개인이 가지는 공권이죠. 개인적 공권 또는 주관적 공권. 개인이 갖는 건 이제 주관적 공권이죠. 개인이 가졌기 때문에 주관적 공권이라고 하죠. 주관적 공권. 근데 이게 성립 요소가 이제 뭐냐, 성립 요건이 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었는데, 일단은 이 권리가 있으려면 얘가 의무가 있어야 되니까 행정 주체에게 의무가 있어야 되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성격이어야 되니까 사익, 개인의 이익은 사익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법규가, 법이, 근데 요새에서는 조리까지 포함되죠. 사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익 보호성이라고 하죠. 그래야지 개인의 권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관철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소송을 통해서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소송을 통해서 소권 부여성이라고 하죠. 소권 부여성, 관철할 수 있는 소권이 부여돼 있어야 한다. 소권이 부여돼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들었는데 과거에는 세 가지를 들었는데 요새 와서는 이게 보통 이거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열기주의였단 말이죠.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열기죠. 그래서 법에서 나열돼서 기록된 것, 나열된 것들만, 규정된 것만 소지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권이 부여돼 있어야 돼. 소권이 부여돼 있어야만 주관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아까 개인적 공권, 주관적 공권의 결론이 뭐예요? 소지기 가능성이죠. 옹고적기를 가지느냐? 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권리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열기가 안 돼 있으면 소제기를 못해. 소권이 부여가 안 돼 있지 않아. 그럼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열기가 안 돼 있으면 소제기를 못 하잖아. 그럼 소권이 부여가 안 돼 있으니까 개인적 공권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야. 빌려라는 사람이.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요소가 이제 폐기된 측면이 뭐냐면 이게 열기주의가 뭐로 바뀌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개괄주의로 바뀌어버려요. 열기주의가 개괄주의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열기된 것만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만 성립하면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12조 같은 경우도 법률상 이익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따로 법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요한다 이런 표현이 없단 말이죠. 열기주의 아니라 개괄주의란 말이에요. 지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이제는 없게 된 거야. 왜? 개괄주의에 따라. 또 헌법상의 재판 청구 때문에 헌법에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27조에 되어 있는데 열기된 것만 한다라면 재판 청구는 침해란 말이죠.
물론 헌법상은 열기된 것에 한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표현이 없죠. 그냥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재판을 제기해야만 법치 정신이 부합된단 말이죠. 그래 재판 중권이 또 의미가 있는 거고. 법에 불명히 위법한 행위로 내가 권리를 침해당했는데 법에 열기가 안 됐다는 이유만 가지고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면 권리 구제가 안 되잖아. 그러면 기본권 보장도 안 되고 그다음에 법치 행정도 안 되지. 그러면 법에 위반된 행위 해놓고 소제기를 못해서 결론적으로 구제를 못 받는다라면 뭐 법치 행정이라는 게 하나만 하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소를 제기해서 결국은 위법한 행정장을 제거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개갈주의가 타당하게 되죠. 당연히 헌법적으로도. 헌법상 재판정권, 법치행정, 법치주의 관점에서 개갈주의가 타당하고 열기주의는 법치주의 정신은 위반되고 재판정권 정신은 위반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열기주의가 폐기되죠. 그 때문에 법에서 따로 소권이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이걸 논의할 필요가 얻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만 이제는 성립하면은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를 통해서 어떤 변화 과정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의 전후를 통해서 변화 과정이 있었어. 옛날에는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법에서 재량을 줬다라면, 물론 이제 법에서 그러면 기속이라면 뭐뭐 해야 한다지. 뭐뭐 해야 한다니까 법에서 기속행위라는 것은 의무사항이란 말이죠. 뭐뭐 해야 한다니까. 그러면 국가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의무니까. 의무가 있어야지 권리가 있단 말이죠. 법률 관계는. 쌍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항상 법률 관계는. 그런데 재량은 뭐뭐 할 수 있다니까 국가에게 의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법의 기속행위면 국가에게 행정주체에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공권이 성립을 하지만 법에서 국가에게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국가는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재량이니까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법이 재량이라도 의무가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가 성립될 수 있다로 바뀐다는 거야. 네? 그걸 대표하는 게 이제 무하자차량 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대표하는 게 재량 영역에서 하자 없이 재량권 행사해야 한다. 무하자차량 행사청구권. 그 다음에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가 있죠. 빵으로 수축이 돼버리면 권리가 이제 성립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재량 영역에서도 국가 의무가 있고 그러면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다. 그래서 재량 영역에서도 이제는 국가의 의무가 존재할 수 있고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죠. 우리 상식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재량을 줬다 하더라도 재량을 주는 것에 목적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죠. 형이 그랬단 말이죠. 형이 동생한테 10,000원을 주면서 야 배고프니까 뭐 맛있는 것 좀 사와라 그랬단 말이죠. 뭐 사올까 형? 야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동생에게 재량을 줬죠. 그러면 동생이 빵이라든지 뭐 떡볶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게 사올 거니 재량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뽀로로 인형을 사오면 되는 거냐? 재량이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배고프다고 분명히 법의 목적이 존재한단 말이죠. 배고프다 뭐 사올까? 네가 알아서 해라. 재량을 준 건 맞지만 배고프다는 것에 목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뽀로로 인형은 이 목적과 안 맞단 말이죠. 법이란 게 다 마찬가지예요. 법에서 재량을 줬다 하더라도 법의 1조에 다 목적이 나온단 말이죠. 법 1조 보면 목적이 다 나오죠. 목적에 따라서 법의 1항 1조, 2조, 3조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재량권 행사해야 되지. 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재량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죠.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 재량권을 하자 없이 행사할 의무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재량 영역에서도. 그러면 개인은 권리를 갖게 된다. 이게 이쪽에 되네요. 행정 주체에게 의무가 있어야지 권리가 성립된다. 이 말이죠. 권리가 성립된다.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 사익을 보호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처분의 근거조항을 봤단 말이죠. A법률 10조. A법률 10조가 처분의 근거조항이라고 보면은 여기에 따라 처분했는데 여기서는 사익이 보호할 그런 건덕지가 없어. 여기는 이 자체는 A법률 10조는 처분의 근거인데 이거는 사익을 보호하지는 않아. 그러면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권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개인적 공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봤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A법률 10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A법률 1조도 있는 거지. 1조. 그 다음에 명문의 규정에도 해석도 있는 거지. 해석. 법 체계적 해석. A법 전체적인 해석을 통해서 사익보수는 도출할 수 있다. 토사하나 B법도 있는 거지. 관련법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요새는 조리. 당연한 거 아니야? 조리에서 사익보수성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사익보수성이 없더라도 A법률 10조에서는 사익보수성이 없더라도 다른 법조항, 관련 법조항 또 법 해석을 통해서 사익을 도출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마지막에 가면 조리를 통해서 사익보수성이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법규, 처분의 근거법규에는 없을지라도 사익보수성이 관계법규 조리를 통해서 사익보수성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사례의 대표적 사례가 청암 빌라트 사건이죠. 자, 강남구청이 있었어요. 구청장이 있고 건설 회사가 있다며.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청암 빌라트 건축하고 있는 회사였겠죠. 회사가 있는데 얘한테 건설 건축 정지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변의 이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네가 땅 파기하는데 말이야 막 우리 건물이 흔들린다. 그래서 이게 건물의 침하라든지 붕괴라든지 뭐 금이 간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건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강남구청에 민원을 넣겠죠. 그래서 강남구청이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일단 건축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안전진단을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안전진단을 받아라. 하면서 건축 정지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일종의 뭐 부가는 붙인 거지. 안전진단을 받을 때까지는 스톱이죠. 스톱이란 말이죠. 그러면 부가는 붙여가지고 이렇게 안전진단을 받을 때까지는 스톱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취돼야지, 안전진단을 받아야지 이제 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제 그럼 이걸 해제해달라, 정지 명령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해제를 신청했어요. 응? 해제해달라라고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줘. 얘가 거부를 한다더니 부작위래. 얘가 거부나 부작위래.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음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여기에 대해서는 부작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이 거부가 이제 항고성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권이 법규상 인정돼요. 법규상 신청권이 있어야 돼. 부작위도 그렇죠. 부작위도 자기 의무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처분할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신청권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정지명 해제 신청권. 이 법규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근데 건축법을 찾아보니까 마땅하게 없어.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이 정지명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법조항이 없더라 이게요. 왜? 법을 만드는 국회가 신이 아니죠. 이런 사태까지 다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이런 거에서 다 망라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게. 최소한 명문의 법규상 근거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조리상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리상.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야, 네가 건축 정지 명령 하면서 안전진단 받을 때까지 너 정지하라고 했잖아. 그럼 안전진단 끝났잖아. 그럼 정지 명령 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
상대방이 야, 너 있잖아. 지금 건물이 지금 저 옆에 동네 건물들이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안전 진단 받아. 그때까지 스톱이야. 이렇게 했죠? 근데 안전 진단 받아서 클리어가 됐어. 이제 문제가 없대. 이 건축으로 뭐 주변 건물에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진단서가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법에 규정돼 있어야 되니? 아니라는 거야. 법에 규정이 없어도 당연한 법 원리상, 이치상 당연히 네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안전진단 받을 때까지는 정지해라 했으니까 안전진단 받았으면 정지명령 해제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리상 이런 권리가 있다. 뭐가? 신청권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거고 네가 거부하거나 부재하게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야 이게 저 건축법에 이게 여기에 뭐 건축 정지 명령 여기에 무슨 너 사익을 보호하는 거 아니? 너 회사 사익보 있니? 사익보성 있니? 없어. 당연히. 아니 건축 정지 명령하는 것이 어떻게 A회사에 대한 사익을 보호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이 근거법조항에 건축 정지 명령 근거법조항이 당연히 A라는 회사에 사익을 보호할 노동은 없겠지. 예? 주민들이 이익 보호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A회사의 사익 보호성이 없었단 말이죠. 다른 법정을 찾아도 마땅히 없어 이게. 응? 해제 신청권이 없어. 근데 조리상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개인적 공권, 주관적 공권이 확대됐다는 거지.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열기주의 문제,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의 근거를 좁게 봤단 말이에요. 사익보호성의 근거를 처분의 근거 법령을 가지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근거 법령만 가지고 판단했지. 그러다 보니까 재량이니까 개인적 공권이 없다. 사익보호성이 없다. 근거 법령을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인적 공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지할 수 없다. 원고적격 없다. 이렇게 주로 나갔다는 거지. 2차 대전 전까지는. 근데 이게 폐기됐지. 열기주의는 거의 폐기됐죠. 주관적 소송은 폐기된 거죠. 객관 소송은 좀 남아있지만 주관 소송에서는 열기주의가 폐기됐단 말이죠. 그래서 개괄지로 바뀜으로써 여기서도 재량 영역에서도 권리가 성립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도 처분의 근거 법령만이 아니라 관련 법령, 그 다음에 해석론, 법체계적 해석, 그 다음에 조리를 통해서 사익보호성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뭐가 성립해요? 개인적 소송이 성립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원고적 격이죠. 그럼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제될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 권리의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전체적인 지금 법 판례 취지라든지 법의 취지도 전체적인 것은 뭐로 바뀌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식으로 법 체계가 바뀌었다는 거지. 예? 그 의미를 알고 이제 우리가 보셔야 한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를 잘 보셔야지 뒤에 뭐 이렇게 원고적 격 이런 것도 이해가 되고,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이런 거는 있겠죠. 그럼 지금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뭐가? 개인적 공권이. 그럼 어떻게 돼? 각하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야? 횡단보도 설치지. 자, 횡단보도 설치 사건을 이제 보면은 그전에 횡단보도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횡단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지하도를 이용했어요. 지하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이게 잘 됐어, 장사가. 그랬을 거 아니? 뭐 지하로 들어왔다 보니까 뭐가 있어, 떡볶이도 팔고 뭐 옷도 팔고 하니까 가서 하나씩 사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좀 벌었어. 근데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하도로를 잘 이용을 안 해. 지하도로 이용을 별로 이제 이용률이 줄어들어. 그러면 상인들의 이익도 줄어들지. 아무래도 손님들이 줄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상인들이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소를 지겼습니다. 근데 횡단보도 설치가 일단 처분성이 있느냐? 처분성은 있어요. 횡단보도 설치는 상대방은 특정이에요, 불특정이? 사람 기준으로 횡단보도 설치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특정이냐 불특정이냐? 불특정이지. 이거는
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차량도 마찬가지. 어떤 차량이 올지 어떻게 알아? 횡단보도일 때 일단 스톱해야 한단 말이죠. 정지하고 그 다음에 건너가야죠. 근데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이 올지는 알 수가 없지. 어떤 사람이 운전해서 올지 알 수 없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누굴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얘기인데 시간 공간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거야? 횡단보도? 그치, 어디 장소에 설치됐을 거 아니야. 그 횡단보도는 어디 장소에 설치됐겠죠? 그러면 이게 구체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불특정 다수인 게 일반이죠. 일반. 이걸 일반이라 표현하죠. 근데 장소적으로는 구체적이죠. 신호등도 똑같아요. 신호등도. 신호등이 시간적으로 구체적이지. 신호등이라는 것은. 그죠? 장소도 구체적이죠. 그 장소에 신호등이 쫙 들어와서 신호에서 적색등이 들어와서 그러면 스톱하잖아, 다. 그죠? 그러면 시간적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녹색등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건너가든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이지. 이걸 어떤 처분이라고 그래? 이런 처분을 가리켜 일반 처분이라고 그래. 일반 처분이라는 거야. 이런 걸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일반 처분. 황란계에 대한 3천만 원 가산점 생각해보면 2023년 소득에 대해서 3천만 원 가산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뭐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특정이니, 그렇지, 황란계한테만 이게 부과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야? 사건적으로? 그치. 2023년 소득에만 적용되는 거야. 2024년, 2025년 소득은 3층이 나올 수도 있지만 5층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금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체적.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별적 구체적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을 개별적 구체적이라고 그래. 개별적 구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개별적 구체적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횡단보도 설치는 처분이야. 그렇지, 처분입니다. 그럼 항고성의 대상이 돼요? 취소성의? 그죠. 취소성의 대상, 항고성의 대상은 처분이나 처분 부작이죠. 부작위 확인서는 처분 부작이고 취소성을 모형해서는 처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가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이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이 상인들의 사익이 보호될 수 있는 성격이냐의 문제죠. 그러면 횡단보도의 근거법정 뭐예요? 도로교통법이죠. 도로교통법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면 이 법을 찾아보면 이게 상인들의 영업상이익, 도로교통법에 상인들의 영업상이익을 보호할 의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나온 거 여기 있잖아요. 그죠? 보행자의 안전이겠죠. 보행의 편의라 안전,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횡단보도겠죠. 법을 찾아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의 영업상이익 보호와는 관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이익을 받았단 말이에요. 횡단보도가 없을 때 영업상 이익이 있겠죠. 이익이 500만 원씩 벌었어. 500만 원씩 벌었어, 상인들이. 그럼 이게 횡단보도를 설치 안 했던 것은 그러면 상인들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설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서울경찰청장 왜 여기 횡단보도 설치 안 했죠? 횡단보도 설치 안 해야죠. 그 지하상가 이용을 많이 해가지고 상인들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이 정신병자지 이렇게 말하면 진짜 뭐야 저놈. 그죠? 누가 봐도 이거는 법규상 조리상도 횡단보도 설치 여부는 영업상 이익과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지하상가 상인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익보상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상인들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야. 그래서 사익보상이 없으면 뭐 성립되지 않아요? 개인적 공고의 성립을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2조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봤자 지하상가 상인들이 원고적기 있다 없다? 없다.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서 각하된다 이거죠. 각하된다. 그럼 이걸 무슨 이익이라고 그래? 이걸 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이익을 사실상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법이 아닌 사실. 법에서 보호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이라고 한다. 사실상 이익, 반사적 이익.
불과했다 이겠죠. 그 때문에 법률에서 보호되는 이게 아니더라. 법률상 이익과 대비되는 거야. 이익이 아니더라. 그 때문에 원고적격 없더라. 원고적격이 없다. 응?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를 둘러싼 이제 쟁점들이 심각한 쟁점들이 좀 더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경업자 소송, 경원자 소송, 주민 소송. 경업자 소송, 경원자 소송, 주민 소송이 이를 둘러싼 쟁점이죠. 주민 소송. 이 주민소송 오해 소지가 있겠다. 객관소송에 이제 주민소송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그 주민소송이 아닙니다. 이건 이웃소송, 인인소송, 뭐 주민소송이라도 해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법의 주민소송과는 다른 겁니다.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은 이제 주관소송이 아니라 객관소송, 민중소송이 하나죠. 좀 다른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경원자성, 경원자성 이웃소송이 이제 이게 개인적 공권을 둘러싼 문제. 개인적 공권이 결론적으로 성립을 한다라면 소지가 되는데 개인적 공권이 없다라면 소지기를 못 한단 말이죠. 지금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성립하면 원고적격 있죠? 이러면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는데 이러면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루는 거예요. 자, 허가랑 특허랑 관련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의사면허는 허가란 말이에요. 허가. 영업상이익을 보호하느냐 법이 의료법이 의사들이 돈 벌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갖고 있느냐, 취지를 갖고 있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의료법에서 의사들에게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의료법을 만들었다? 이게 넌센스죠. 이 사람들 영업상이익을 보호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의사들이 뭐 부도 나더라도 국가가 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래서 영업상이익이 보호되지 않죠. 자, 그러면 갑이는 의사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같은 건물이든 옆에 건물에 같은 종류의 의사가 나왔어. 의사가 면허를 받아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신고가 수리돼서 수리도 필요 없겠다. 의사가 면허를 해서 요새 수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수리를 했다 그래. 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수리를 해서 이제 의사가 이제 영업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면허를 다투거나 수리를 다툰 생각 보세요. 면허를 다툰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경쟁은 업자란 말이죠. 이게 경업자라고 하지. 경쟁은 업자. 이걸 기존업자라고 하죠. 기존업자. 기존 영업자, 이게 새로운 신규 사업자죠. 근데 이게 영업상 이익이죠. 그래서 자기 면허를 다투는 게 아니라 의뢰면허 취소를 구하는 거예요. 의뢰면허 취소. 갑이 의뢰면허를 취소해달라. 자꾸 면허 주니까 내가 영업상 이익이 떨어지지 않냐. 얘가 들어오니까 1,000만 원이 500만 원 떨어진단 말이죠. 반팅해서 500만 원 떨어지니까 의뢰면을 취소해달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갑이 정하는 것은 1,000만 원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해달라는 거죠. 기존에 1,000만 원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해달라라고 소를 제기한 거야. 그럼 이게 법률상 이익인지 12조에 행정조 12조의 법률상 이익이냐? 그럼 원고적격이 되지. 이게 만약에 이게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라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면 되는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면 안 될 거란 말이지. 이거 되면 원고적격이 되는 거고 이 때문에 원고적격이 또 안 될 거란 말이죠. 이게 원고적격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까 말씀한 의료법에서 의사면허에 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할 취지가 있는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이렇죠. 그래서 이건 경업자 소송이 안 되는 거야. 원고적격이 없어서 각하되겠죠. 근데 의사 면허가 아니라 이번에는 버스 사업 면허. 자,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 자,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 자, 갑이 신림동에서 노량진으로
다른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신림동에서. 근데 을한테 같은 노선 신림동 노량진 버스 운송 사업면을 내준 거야. 면허 여기 같은 노선이라 가정해보세요. 면허를 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팍 줄어가 영업상이 팍 다운돼. 이때 갑이 을의 면허에 대해서 면허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취소를 구하는 소직에 가능한 건지. 이것도 같은 문제죠. 법률상 이게 보호되는 이익이냐, 이 영업상 이익이. 갑의 이제 버스 운송 사업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이냐 아니의 문제죠. 그래서 자동차 운송 사업법, 근거법이 자동차 운송 사업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경영의 합리화라는 얘기가 있다. 경영의 합리화. 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도가 안 나야 거죠. 경영이 합리적으로 이어지려면 부도가 안 나야겠죠. 그래서 영업상익을 어느 정도 보호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옹고적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있다. 이게 이제 특허 사업의 특징이죠. 허가 사업과 특허 사업의 특징이죠. 특허 사업의 경우는 그게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이거는 대중교통의 제공이죠. 그래서 만약에 버스가 안 다니면 시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죠. 그렇잖아. 우리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 안 다녀봐. 9시 늦게 나고 난리지. 그죠? 요새 저기 명동 어딘가에 뭐 맥히는 거 가지고 난리잖아. 뭐 어딘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거기 명동에서 뭐 어디 뭐 저기 서울역인가 그쪽으로 가는데 뭐 1시간이 걸린다는 둥 뭐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뭐 서울시장에 나와서 며칠 전에 사과하고 뭐 그랬잖아요. 뭐 눈이 막 내리는데 약간 쇼 같은데 막 내리는데 엄청 많이 내리더라고. 그래서 오선시장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만약에 의사가 이 동네에서 부도가 나면 서울시장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안 나오겠죠. 나오겠어요. 나오면 이상한 거지. 버스니까 나오는 거야. 버스는 매우 공익성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버스가 운행돼야 돼요. 버스가 운행이 안 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나죠.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시민들의. 그게 매우 이게 공익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내줘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독점권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대신 영업상 이익을 보호해줘야 돼. 그 대신 너네 뭐 6시부터 새벽 밤 24시까지 버스 운행해라. 그 배차 간격 15분. 뭐 이런 거 있죠. 참 나도 이제 참 놀라는 게 뭐 다른 나라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가끔 버스를 타보면 참 배차 간격이 잘 돼 있더라고. 나는 좀 솔직히 말해서 자주 와 오잖아. 버스 타다 보면. 그쵸?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지방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 기다리면 좀 배차 간격 15분 내면 한 대씩 와. 그죠? 대체적으로. 그럼 이게 공짜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버스 운행 회사 입장에서는 1시간에 한 대 보내면 좋지. 왜 손님 꽉꽉 태우고 그다음에 뭐 휘발유라든지 뭐 가스 비용은 줄어들겠죠. 근데 왜 15분씩 오겠어요? 당연히 면허 내주면서 부가를 붙인 거야. 부가를 붙여서 15분에 한 대씩 배차해라. 배차해서 차량 운행해라. 근데 또 이제 24시 되면 손님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또는 새벽 6시에 이제 출발하는 버스도 있죠. 그러면 어떨 때는 손님 한 2명 태우고 말이야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럼 솔직히 뭐 휘발유인지 가스인지 그 가격도 안 나오겠죠. 원가도 안 나올걸. 근데도 다니죠. 6시에 다니잖아. 버스 다니잖아. 그거 어떻게 된 거야? 타겟 부간으로 붙였을 거야. 그 대신 이쪽에서 입는 손실을 서울시가 보전해줘 안 해줘요? 해주죠. 그래서 뭐 유류 보조도 해주고 뭐 직원들 급여 보조도 해주고 그래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영업상 이익을 보호를 해줘야 돼. 왜? 버스 안 다니면 문제가 생기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 크기 때문에 영업상 이익을 보호해서 부도 안 나게 해줘야 돼. 근데 같은 노선에 들어왔어. 버스 운송 사업 면허가 그러면 영업상 이익이 별로 안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거야. 그 때문에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있다. 그래서 이 영업상 이익이 뭐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옹고적기를 갖는다. 이게 경업자 소송이에요. 그래서 기존 업자가 신규 사업 면허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결론이 뭐예요? 그게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이라면 옹고적기를 가지니까 소 제기할 수 있고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면 영업상 이익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가 결론이야. 간단하죠? 근데 공식을 기억하고 시작했지. 대체적으로 허가 사업의 경우는
허가 사업의 경우는 영업상이익이 보호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허 사업의 경우는 보통은 영업상이익을 보호하더라. 나중에 허가 특허 배울 때도 연결해 생각해 봐야죠. 경원자 소송은 원자는 이제 지원자야. 수험생처럼. 수험생은 기존 업자가 아니잖아. 경원자지. 그래서 둘 중 하나만 합격시켜. 둘 중 하나만 면을 내줘. 그래서 둘 다 요건을 갖췄어. 요건은 갖췄어요. 법적 요건. 물론 이제 법적 요건을 처음부터 못 가지면 나가리지 얘는. 법적 요건을 못 가지는데 어떻게 면을 내주겠어. 안 되겠죠. 근데 법적 요건을 갖췄는데 행정청에서 갑한테만 면을 내줬단 말이지. 갑한테만. 한 자리밖에 없다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을한테는 면허가 안 나와. 면허가 안 나와. 그럼 을이 이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또는 면허 거부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게 경원자 소송이에요. 경원자 소송. 그래서 면허를 하나만 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갑을병이 손들고 나왔어.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자지. 지원할 때 원자. 지원자, 경원자, 경쟁하는 지원자라 이게야. 그래서 저요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한테는 면허를 내줬는데 을한테는 안 내주는 거야. 또는 그래서 을이 면허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또는 거부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보지. 요건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은 돼. 원고적을 가져. 이 사람은 안 되겠지.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취소되더라도 병한테 면을 내줄 수는 없단 말이지. 근데 지금 갑이 예를 들면 뇌물을 줬어. 뇌물을 주고 면허를 받았어. 그 을은 탈락했어. 보통 특허 사업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을은 탈락하고 갑만 지금 면허를 받았어. 이랬을 때 을이 면허에 대한 취소송 체계에서 만약에 취소되면 갑한테 면허가 나오겠지. 아니 을한테. 그죠? 을한테 나오겠죠? 병은 어차피 못 나오잖아. 요건을 못 갖추는 어떻게 하겠어 얘는. 그래서 병은 원고적격을 못 갖고 을은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다가 뭐야? 경원자 소송이. 법이 정한 요건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면을 내줘요. 그때 갑을 병이 소를 제기했는데 이때 갑한테 면허가 나왔을 때 을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의 문제란 말이죠. 그게 경원자 소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웃소송. 자, 우리 집 옆에 공해를 유발시키는 어떤 업체 허가가 나온 거야. 옛날 뭐 석탄이라든지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가지고 우리 집 옆에 막 맨날 분진이 날라들어. 바로 담 옆에 석탄 공장 허가가 된 거야. 석탄 공장 설립 허가가 나온 거야. 건축 허가가 나와가지고 막 저 연탄이 막 만드는 과정에서 분진이 날아다녀서 우리 집 저 빨래 넣어놨더니 말이야. 저 다 뭐 꺼멓게 돼버리고 말이야. 나 맨날 이거 검은 거 이거 코가 아버지 만지면 막 검은게 묻어 있어. 이게 그래서 주민들이 이웃 주민 이 석탄 공장 옆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이 여기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근데 이거 허가 조항에는 근거조항은 이웃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아까 했지만 처분 근거조항은 석탄 공장 건축 허가겠지 이웃 주민들의 이익 보호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관련 법정을 찾아보니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이런 게 있다면 헌법에 환경권도 있지만 개별법에도 있어서는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관련된 법조항이 여러 군데 다 있단 말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이 허가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처분 법규는 없었을지라도 관련 법규를 통해 보면은 주민들의 주거의 쾌적한 생활의 보장 이런 것들은 뭐 주택법이든 뭐 도시계획법이든 이런 법을 찾으면 다 있을 거야. 당연히 다 있죠. 그런 법에서 이제 근거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렇다. 관련 법조항에서 사익을 보호하고 있다. 쾌적한 주거생활에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가 관련 법조항에서 보호되고 있다. 관련 법조항에서 근거 법조항은 아니지만 이 처분에 허가 처분의 근거 법조항은 아니지만 관련 법조항에서 근거가 있더라. 이걸 보호하더라. 이걸 보호하더라.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죠. 법률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저거에 대해서 허가 사업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이웃소송이죠. 이웃소송이란 말이죠. 그 이웃소송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 영향평가 문제죠.
우리가 이제 댐이라든지 뭐 이런 대규모 환경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 허가가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환경 영향 평가를 먼저 받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사업 허가가 나온단 말이죠. 사업 허가가 나오지. 그럼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댐이 들어온다 이쪽에. 그럼 대상 지역이 이만큼이야. 이게 댐이야. 댐 건설허가. 그래서 댐이 들어와요. 근데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 대상 지역. 여기 대상 지역.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이죠. 주자는 이제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소유자랑 거주자랑 다를 수 있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집주인이지만 거기서 안 살 수도 있잖아. 그럼 주민은 아니지. 그죠? 대상 지역 내 주민이 있고 밖에 주민이 있단 말이죠. 밖에 주민. 이 사업 허가에 대해서 소를 지게 할 수 있는지. 자, 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양평, 가평, 양수발전소. 가평, 양평 쪽에 있는 양수발전소 건축 허가가 된단 말이죠. 양평 쪽에 있나? 가평 쪽에 있나? 접경 쪽에 있나? 하여간 뭐 양평이나 가평 가보면 양수발전소가 있어요. 양수발전은 양평인가? 그 양자인가? 하여간 뭐 양평인지 가평인지 거기 가다 보면 근처에 양평 가평 그 경계선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보면 있어요. 예? 저도 가봤는데 있어. 그러면 이 건축 허가에 대해서 대상 지역 주민들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저 내줌이라고 하는데 추정이 돼요. 뭐가? 환경 영향을 받는다. 이게 댐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드는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상 지역 내 주민이지. 국가가 인정한 거 아니야? 국가가 이 댐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대상 지역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 지역 내 주민들은 이 댐이 들어오면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러는 거야. 추정이 되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 이분들은?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입증을 안 해도 추정이 되니까 상대적 피고 측에서 사업 허가를 받았던 피고 측에서 뭐 수자원 공사면 공사 거기 피고 측에서 이걸 반증하지 않은 한 원고적격 인정되는 거지. 원고적격 인정되는 거야. 근데 이제 밖에 주민이 문제죠. 밖에 주민은 일단은 추정되지는 않겠죠. 왜? 서울에 살고 있다. 근데 댐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소를 제기했다. 이때 나는 추정되는 사람이 아니죠. 밖에 주민이니까 법에 의해서 또는 국가 어떤 행위를 통해 추정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 뭐를? 이 댐이 들어오면 종전에 누렸던 내가 쾌적한 생활 환경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난 침해가 발생하리라는 걸 입증해야 돼. 여기 들어왔어. 허가 사업이 시행이 돼. 그럼 내가 기존에 누렸던 환경이 피해가 환경권이 수인한도를 벗어나서 이게 피해가 발생한다.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돼. 법정에서 입증해야지 법관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당신도 이 사업에 의해서 환경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을 수 있군요. 그러면 원고적 교육을 인정할 테니까 한번 우리가 재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내 주민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주민은 국가 자체가 인정한 거지. 또는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인정받는 사람이야. 환경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한 거 아니야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대상 지역 내 주민은 사업 허가가 나왔을 때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 결 일반적으로 갖게 되죠. 입증 안 해도. 근데 밖에 주민의 경우는 법에 의해서 바로 인정될 수가 없다.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바로 환경 피해가 발생하려는 게 인정되지는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입증을 해야 돼. 뭘 입증해야 돼요?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종전에 누렸던 쾌적한 환경이 수인한도를 벗어나서 침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 원고적 결 인정받고 그렇지 못하면 인정 못 받겠지. 이게 이제 주민소송 또는 이웃소송. 이것도 결국 다 뭐였어요? 주관적 공권이죠. 사익보상이란 말이죠. 법률상 이익이란 말이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따라서 원고적 결 인정된다 안 된다 하죠. 같은 얘기죠 사실은. 같은 얘기란 말이죠.